이렇게 또 귀중한 자리에서 또 강의할 수 있어 다행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해왔던 과학적인 견지에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노멀 시대라는 말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처음 맞는 겁니다. 다. 이젠 처음 맞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노말이 되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코로나 같은 건 처음 보는 겁니다. 올해 장마 처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상 역사에서 처음이었었거든요. 다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일 겁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적응해서 정말 버텨나갈 수 있을지. 일단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 기후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뭐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는 파장이 짧으니까 단파장이니까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지표면까지. 그럼 지표면에서 복사일이 다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데워진 상태에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장파장으로 나갑니다. 단파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구 표면까지 다 들어오는데 장파장으로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에어로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열이 안에 갇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런 어떤 저런 걸 우리 온실가스라고 부르는데 온실가스가 많을수록 결국 지구의 기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물질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탄이라든가 또 수증기라든가 많은 그런 기체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지구온난화의 가장 많은 포션 한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정말 정신없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상 그러니까 기후하고 날씨 분야에서 제가 일한 지 이제 42년 정도 됐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기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기과학을. 저는 군 쪽에서 예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 기상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한 12년 나갔습니다, 모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기후학하고 대기과학을 강의하면서 제가 처음 연세대학교 2005년에 처음 강의를 나갔을 때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 이산화탄소 농도가 395가 넘으면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현재는 4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 세계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평균보다 기온 상승이라든가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상승이 거의 1.5배에서 3배 정도 높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꾸준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후학자들은 400ppm을 갖다가 마지노선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넘어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50ppm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인류가 우리가 이제 많은 이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지 말고 글로벌 위어딩이라고 하자. 이건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기괴한 이런 기상현상들이 쉼없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기후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기후이탈입니다. 기후이탈이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류는 날씨라든가 이런 데 전혀 통제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변화가는. 혹시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거 보시면은 쭉 놓으면은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힘을 가하면은 그 다음에 복원이 안 됩니다. 이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 위에는 지수로 변합니다. 기후이탈을 갖다 언제 보고냐면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골든타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2030년이 되면은 인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기상재난이 엄청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기후온난화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결국 기온 상승입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온이 상승하면 가장 심각한 게 폭염입니다. 자, 이 많은 인류가 기상재난으로 죽었지만 태풍이라든가 뭐 많이 죽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죽은 건 폭염입니다. 폭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게 1994년 폭염이었죠. 이때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온이 상승을 하면 일단 뭐 아시겠지만 이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름이 올 겁니다. 머지않아. 2018년에 서울이 39.8도, 홍천이 41도, 처음 우리나라 최고의 기온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 기록 다 깰 겁니다. 지금 저는 기후나 날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 걸 압니다. 여기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가서 강의를 하고 정부 고위공직자분들에게도 가서 강의를 하면 그분들은 딱 들을 땐 맞아 그러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심각성이. 우선 당장 내 주머니 돈 나가는 거 아니고 내 손이 찔려갖고 지금 손이 탁 못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피나니까 아이 큰일 났구나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구가 자연이 병들었거든요.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 되게 그렇더라고요. 거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매년 심해지는 것도 기후변화입니다. 작년 3월 생각해 보시겠지만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을 했었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뭐 영향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푸른 하늘도 볼 수가 있었는데 금세기 중반에는 에오세 기후, 지금까지 지구 역사 중에 가장 기온이 높았던 세기입니다.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자, 중국 베이징은 2070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도시로 변할 것이다. 2050년과 한국의 76.5% 지역이 폭염 위험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와이 대학 연구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인적인 폭염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한 번도 그런 더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이게 연 67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프랑스 파리,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할 때 파리도 이제 주말에 이제 친구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보면 그때 이 파리에 사는 일반 집에 에어컨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혹시 파리에서 생활해 보신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프랑스 파리는 서해안성 기후라 기온이 안 올라가요. 그 밑에 이탈리아 같은 데 지중해성 기후를 받으니까 여름에 굉장히 기온이 높은데 서해안성 기후 받는 지역은 여름에 폭염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폭염이 왔어요. 48도. 대한민국 서울이 48도 오면은 엄청 많이 사망할 겁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3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도피하고 그때 호텔밖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호텔 다 가고 결국 그때 사망한 사람들이 전부 사회적인 약자들만 다 사망을 했죠. 하여튼 어쨌든 뭐 자꾸 그런 얘기면 길어지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49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후가 미쳤다. 야,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프랑스가 어떻게 49도까지 올라가느냐. 이건 기후학자도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올해 6월에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추운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갑자기 도시 이름을 좀 잊어버렸어요. 러시아의 겨울에 영하 67도까지 내려가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올해 3월에 6월 20일 날 영상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북극권 지역입니다. 북극권 지역인데 거기서 38도까지 올라갔다면요.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요. 그때 6월 같으면 해가 높이까지도 안 올라가지 않으면 고도가 낮습니다. 거기는 겨울에는 거의 반밖에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때 서울이 그날 몇 도 올라가면 27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북극권에 가장 세계에서 추운 지역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북극권 지역의 고온 현상이 기후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8만 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엄청난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이따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빙하 장례식입니다. 빙하가 없어졌다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수상이. 이 나라 수상이 나와갖고 이 비문까지, 추모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에 이 정도 빙하가 덮였던 데한테 다 녹았습니다. 근데 빙하가 녹으면 당장 뭐가 생깁니까? 우리는 이제 빙하가 녹으면 북극곰이 죽는다. 쉽게 생각하시는데 북극곰 죽는 거는 좀
감성적인 면이고요. 실제로 해수면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는 폭염이라든가 겨울철 오는 혹한이라든가 미세먼지 고농도가 다 빙하가 많이 녹으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해수면 상승은 빙하만 녹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팽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IPCC 예상입니다. IPCC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5년 전에 예측을 한 건데 이제 내년에 다시 발표가 나오는데 이때 예상했을 때도 거의 세기말에 가면 런던, 상하이, 뉴욕,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시드니, 베네치아는 다 물에 잠긴다. 근데 이거보다 최근에 나오는 미 해양대기청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은요, 그거보다 지금 2배, 3배 이상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거의 우리나라도 남해안, 서해안의 저지대는 다 물에 잠길 겁니다. 기후학자들은 절대로 서해안 지역에 땅을 안 삽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물에 잠길 거로 보고 있거든요. 물에 잠기기 이전에 먼저 밀물대부터 잠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목포 같은 데도 밀물대, 사립대 같은 데는 도시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 심각해질 겁니다. 한국의 해수면 상승은요, 세계 평균의 3배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거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그래서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제 제가 저에게 원래는 주어진 시간이 25분 여기서 줬습니다. 25분 동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되게, 지금 이제 최고 경영자과정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다 강의하고 있는데 보통 거기서 강의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강의하는 겁니다. 이거를 25분 강의해달라 해갖고 25분에 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다 줄이고 다 빼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지금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이 사막화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 곳이 다 뭐냐면 사막화 지역들입니다.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자, 우리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다 세계 역사에서 혁명, 밀란, 분쟁, 이건 다 빵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하고 당장 연결된 문제지. 제 어머님이 예전에 어릴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필요 없어. 나라라는 거는 사람들, 국민들 배부르게 하고 등 따시게 해주면 되는 겨. 무슨, 저희 어머님이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좀 초월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국가가 뭡니까? 국민들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창문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는 아니죠. 거기는. 전 국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생기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게 비는 많이 내리는 적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무서운 게 피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가문 데는 점점 더 가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지도 이거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이 세네갈에서부터 시작해 지부티까지 연결한 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이 계속 기후변화로 확장해 오고 있거든. 남쪽으로 저걸 막으려고 장성을 만든 겁니다. 7,700km입니다. 말장성보다 더 길어요. 나무를 심게 되는 겁니다. 15km 폭. 지금 2030년까지 완공할 때 목표로 해갖고 세계 많은 기금들, 자연기금 이런데 아프리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합해갖고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 사막을 갖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막아야 산다는 거죠. 이제는 이 남진에 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 우리 광고 보면 아프리카에 나와갖고 굶어 죽어갑니다. 물이 엉망입니다. 전부 저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만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아시아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징 북서쪽까지는 다 사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자랑하는 장강이 뭐가 있습니까? 양자강하고 황허강인데 황허강 같은 경우는 건천이 되죠. 겨울. 늦가을서부터 봄까지는 물이 안 흐릅니다. 강에 아예.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빙하가 줄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지금 기후변화로 빙하가 줄어드는데 그린란드라든가 북극권이나 남극 빙하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하지만 실제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의 높은 산맥에 있는 만년설도 다 빙하거든요. 이게 녹게 되면 당장 뭐가 생기냐면은 지금 당시 히말라야 물이 2030년에는 거의 다 녹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장 히말라야에 물 갖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네팔, 중국입니다. 중국은 네팔 이쪽까지 다 점령, 그쪽까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물을 다 이 하수관, 이 상수도관으로 해갖고 자기들 베이징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그 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녹아서 물이 없어지면 미 국방성 예측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핵전쟁이 벌어지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벌어질 것이다. 뭐 때문에? 물 때문에. 히말라야 물이 다 녹게 되면 결국 물 분쟁이 지금도 심각하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일어날 거라고 미 국방성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종입니다. 자, 우리가 심각한 것이죠. 자연의 생물이 다 사라지고 인간이 살 수 있겠느냐? 생물 뭐 많습니다. 올해 9월에 이제 세계 자연기금에서 2020 자연보고서를 다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1970년 이래 지금 50년 동안에 전 세계 생물종이 67%가 사라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지난주 칼럼 제목이 지구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 였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기후변화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환경 파괴입니다. 인간들이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나가면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다 파괴해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밝혀지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근데 많은 기후학자들은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박쥐들이 살고 있는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코로나가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코로나는 이거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서 아마 머지않아 이거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을 맞이하실 것이다. 사실 지구의 그 팬데믹 역사를 보면은 그 패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 그 당시 패스트로 인해서 14세기에 중국 인구만 6,5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유럽의 교황이 발표한 공식 문서에 보면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중동의 이슬람이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최소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사망시켰던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죠. 제일 적게 죽었다고 나오는 문헌이 한 5천만 명, 제일 많이 사망했다고 나오는 문헌이 한 1억 2천만 명까지 나오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 위에 독감입니다. 그 위에 이제 코로나 이것도 독감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인데 그 위에 러시아 독감, 중국 독감, 그 다음에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스까지. 근데 보면요, 이 역사를 쭉 보면은 다 기후변화가 극심한 시기에 이 독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학 교수의 연구를 보니까 꼭 라니냐가 발생한 다음에 독감이 발생하더라. 딱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도 라니냐가 발생한 다음에 이번에 또 나타났거든요. 지금 라니냐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엘니뇨에 반대죠.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근데 이 생물 중에서 가장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벌꿀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꿀이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도 지금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 아시는 지인이 이 벌꿀 채취하러 옛날에는 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일단 남쪽서부터 차례차례 올라오면서 차에다 싣고 올라오면서 채취가 가능했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한꺼번에 꽃이 핍니다. 제가 이제 봄에 벚꽃 개화 시기도 제가 예측을 합니다. 기상청에서 안 합니다. 예측해보니까 이전은 틀려요. 옛날에는 저 밑에 진해 벚꽃이 피고 서울 올라오려면 그래도 최소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걸렸는데 여기서는 거의 4, 5일도 안 걸려요. 그 기온이 올라가다가 같이 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벌꿀을 못 키우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래죠. 벌꿀이 사라진 다음에 4년 후에는 인류도 다 멸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종들이 지금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생물종이 다 사라지고, 이 생물종이라는 건 식물, 동물, 어류까지입니다. 어류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자연기금에서는 2040년이면 어류 자원은 하나도 남아날 게 없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라면 지금부터 20년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늦둥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제가 45살이었는데 지금 대학 다닙니다. 그런데 걔를 보면 전 불쌍합니다. 제가.
저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신. 제가 생각할 땐 저야 그래도 뭐 이제야 뭐 그런데 저는 그때 저는 이제 기후를 해봤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기후가 닥칠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염병과 뭐 진짜 수없는 재난과 이런 것들과 그러니까 저는 불쌍해요. 걔가 뭐 선생님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뭐 저보다 연세 많으셔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서 하버드 대학은 2159년에 지구대 멸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지구 멸종이 5번 있었습니다. 멸종이 있을 때요. 단순간에 생물종이 멸종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 몇백 년간 쭉 멸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종의 한 95%까지 지구상에 살던 생물종의 95%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보는 것이고요. 저게 2159년 진짜 지구대 멸종이 온다면 그 이전부터 인류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조류 바이러스, 독감,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지카. 자, 코로나. 독감 안에 이제 코로나가 변종으로 들어갔지만, 자, 보십시오. 이게 언제 나타난 겁니까? 다 2000년 이후에 발생한 바이러스들입니다. 독감 같은 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다 이게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인류의 생태계 파괴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형님하고 기후, 날씨 그리고 건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작년에. 문화체육관광 우수도서로도 선정이 됐는데, 저는 기후, 날씨 편은 제가 썼고요. 건강 쪽은 제 형님이 이제 연대 의대 교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서 개업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의학 쪽을 쓰시고 해갖고 같이 쓰면서 제가 놀란 게, 지구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모든 전염병은 다 기후변화하고 관련해요. 다. 근데 놀랍게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저 모 기업체 회장님이 자기네 임직원분들하고 강의 좀 해달라 해서 건강 갖고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 여기서 아마 몇 년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경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를 만날 겁니다. 근데 보여요, 그게. 제가 작년에 전경련 학예 포럼에 제주도에 가갖고 강의할 때, 그때 경제인들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경제인이 무려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뭐겠냐.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앞으로 미세먼지 산업이 제일 유망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완전히 재작년서부터 미세먼지 관련된 산업이 뭐 대박 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때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이 그날 강의를 딱 했는데 제주도에서 딱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제일 유망하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자, 올해 기상재앙 일어난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올해 이 해양 쪽에 인도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굉장히 바닷물 온도가 높아졌어요. 지금 세계 이 이상기상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미국 서해안 쪽에 블랍이라는 아주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그 앞에 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 작년 말서부터 나타났죠. 저게 나타나면요, 이게 웃기는 게 이때는 고온이었는데 인도양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굉장히 저온이었어요. 그러면 해수 온도가 고온이 나타나면 굉장히 저하부가 만들어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쪽 그 아프리카 이 동쪽이죠. 이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쪽에 홍수가 났어요. 비 별로 안 내리는 데거든. 그러니까 저 나라가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쪽 그 예멘, 중동 남쪽에 사막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70년 만에 메뚜기 때 재앙이 벌어집니다. 이게 올해 저 중동, 아프리카,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중국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죠. 먹을 거는 다 쓸고 지나가죠.
재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통 동아프리카 집중호우로 메뚜기 떼가 70년 만에. 그래서 이 9월에 이번에 그 세계 식량기구 레포트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올해만 해도 벌써 지금 3세대예요. 이 방제해갖고 잘 안 죽어요. 엄청나게 방제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죽어요. 얘들이 방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 2세대는 그 약 갖고는 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간다 쪽에 4천억 마리 정도가 지금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쪽은 그런 비가 많이 오면서 이러한 메뚜기 떼라든가 이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자, 이쪽 저온 현상은 뭐가 가져왔냐면 호주 쪽에 이쪽에 고압부가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요. 최악이었죠. 세계 자연기구는 1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폭염이었죠. 시드니가 48도가 넘었습니다. 서울에 48도 넘으면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권에 8만 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북극권 지역이 6월에도 30도가 다 넘었어요. 30도. 북극권이라고 한다면 66.7도 이상입니다. 위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반밖에 없는 데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올라오는 때죠. 자, 이것 때문에 북극 쪽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해갖고 저번에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유정들이 기름을 갖다 파는 이 밑에가 동토들이, 그러니까 영구 동토라는 거는 한여름에도 계속 영하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 받침을 하던 플랜트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엄청나게 기름 같은 게 쏟아져내서 환경재앙 발생했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북극권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진화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산불이 참 말도 아닙니다. 올해 아마존 지역의 산불은 작년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재앙은 오히려 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지금 미국의 서부 지역 대형 산불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2018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 하원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런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근데 올해 미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은 2018년에 미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탔습니다. 그때 재산 피해가 23조인데 올해는 100조가 넘습니다. 산불 하나만. 자, 올해 우리나라 말고 지금 동아시아가 여름철에 난리였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여기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홍수로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이었죠. 처음 우리나라 기상관측 시작한 이래로 서울 107년 만에 가장 장마기간이 길었고 가장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 서해의 해수 온도가 낮았어요. 다행히. 만일 서해의 해수 온도까지 높았으면 최소한 비가 한 15%, 20% 더 내리거든요. 비는 몇 미리 더 내리냐 해서 피해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비가 옛날처럼 잔잔하게 오는 비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손창섭 씨 소설 보면서 거의 장마라는 게 처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장마라는 게 징그럽구나. 끊임없이 비가 내려가지고 우물한. 그러니까 저에게 장마라는 인식은 아주 우물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새는 장마 안 그래요. 기후변화하고 장마 그렇게 징그럽게 올해가 좀 이상했고 최근에는 그냥 막 쓰다 보면 햇빛 납니다. 장마철에도.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히. 알뜨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올해 태풍이요. 네, 끝내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아주 이상적으로 계속 북진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제적인 재앙이 엄청날 것이라고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는 후대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다음에 콜로라도 환경과학 대학장은 우리는 10년, 20년, 아마도 50년에 2020년은 말도 안 되는 해였어. 하지만 그때가 그립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하고 아주 정확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기도드리고
조선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질문한 작가께서 이 빨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제목처럼 매우 코로나 시대에 시의적절하고 또 유익한 이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환경 문제라면 뭐 생태계 파괴 또 지구 온난화 현상, 온실효과 이걸 단순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단어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잘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또 2020년 올해 기상재해 문제가 저희 어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극권 특히 고온 현상을 가지고 또 인도양의 다이폰 현상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대홍수를 유발시키고 또 호주나 미국의 영산불 12개 때 출현 같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기후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한 세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일단 선생님 그러시면 앞으로의 세계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인가요? 선생님이 말씀드릴 거 보니까는 그 심각성 얘기하시는데 보내시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요. 이 책에서는 17페이지인데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발전기 중 미세먼지 농도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순위를 볼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를 그 각종 공해나 오염 같은 거는 중국을 대표로 꼽고 있고요. 또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살고 싶은 나라라고 손꼽는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여기 세계 4대 기후 악당에 들어온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근거, 어떤 평가를 가지고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또 수리에 같긴 한데 제가 듣기를 가축들이 감기 냄새를 품으면은 그 유독가스가 의외로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축업을 또 많이 하는 그런 나라라서 그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로는 이제 세계 경제인과 정치인의 모임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쓸 것 같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기후변화 하면 환경오염, 또 식량위기, 물부족 현상은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밀접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세계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건 굉장히 후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들 보면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 이 얘기는 늘 이제 어떤 양날의 칼처럼 항상 그 대립되는 개념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중립적인 개념을 쓰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자연의 복원이나 공존이 쉽지 않은데 우리 기후학자이신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런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선생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생님께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그 영화나 문학작품을 가지고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영화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에딘 브로코비치,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뭐 그런 거라든가 투마로우 그 문학작품에서 당연히 패스트나 눈먼자들의 도시 같은 것이 이제 떠올랐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생태계 변화, 또 환경 오염 이런 거를 다룬 것인데 앞으로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갖게 되면
주제나 소재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오히려 다른 데로 도망치면 더 위험하대요. 태풍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혹시 기후와 관계되는 팁이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재밌고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종이가 많지만 좀 종합적으로 좀 해서 일단 뭐 기후악동 국가라는 거는 저 기후행동 추적이라는 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이제 네 나라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지금 반기후 국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게 왜 아니고 왜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 됐느냐? 악당입니다. 이거는 그 기후 행동 추적에서 여러 가지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다음에 1인당 이산화탄소 사용, 그러니까 국가 전체 배출량, 그다음에 이 저감량, 뭐 정책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이 악당 국가로 이 선정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면요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기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같이 확산이 됩니다.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를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지위보다도 훨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또 정책도 2020년에 이 탄소 배출 이거 딱 안 하겠다, 규제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서 이 기후 변화를 갖다가 하자고 하는데 동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정책의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욕먹는 것 중 하나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자꾸 수출한다는 거죠. 외국에다가. 이번에도 한국전력이 베트남에다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출하겠다라고 엄청 욕먹었는데 지금 세계 모든 이 금융기관들은 석탄 화력 이쪽으로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다 회수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좋지만 다른 나라를 갖다 피해를 줘가면서 돈을 버는 악당 국가라는 거죠. 악당 국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뉴질랜드 같은 국가는 그 수상이 여성분이시죠. 선언했죠. 우리는 악당 국가에서 천사 국가로 바뀌겠다. 그래갖고 선언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바뀌겠다. 그래갖고 작년서부터 엄청 지금 강하게 모든 제도나 이런 걸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문교부,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이 중고등학생들 화상 강의하는 것도 이제 가끔 가서 하는데 학생들한테 자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갖다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자 우리가 전등 안 쓰는 거 덜 켜자. 매달 1시간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전기 끄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텀블러를 좀 쓰자. 일회용. 그다음에 차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저는 그래서 거의 정말 웬만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당연히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제가 종이컵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텀블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물론 우리가 전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요.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서부터 모든 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그린 뉴딜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황폐가 됐는데 이걸 부흥시키려다 보니까 뉴딜을 해야 된다. 뉴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후변화를 고려한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선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요? 무늬만 그린이라고 그래서 무늬만. 그린 워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 사용하는 걸 줄이지 않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의지가 현재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외삼촌이 김동호 시인님이 제 외삼촌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님이 저한테 이제 기후변화에서 가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그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시도 쓰실 때도 이제 저랑 많이 말씀하시고 시도 쓰시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되게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현재 일어나는 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으셨던 것들 이런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분들도 많습니다. 시대를 앞서서 거의 50년에서 100년 이전에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하고 그 입센 같은 인형의 집을 썼던 그런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고 나서 거의 100년 지나서 비로소 이런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가 대두됩니다. 뭐 일본에도 그 동화 작가 미야자와 같은 이런 분들도 거의 한 80년 정도 미래를 바라보고 이산화탄소에 이런 문제를 갖다 썼던 작가분들도 있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학자가 아니고. 그러나 저는 어쨌든 현재 일어나는 것도 결국 많은 작가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시로 또 작품으로 써줘야 결국 그걸 읽는 많은 분들이 이게 심각하다는 걸 깨닫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서 강의하는 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이런 계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칼럼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 군데 그거 읽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좀 더 명망 있으신 시인분들이나 작가분들이 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정말 환경 파괴가 심각합니다. 정말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해서 좀 많은 결국 글을 쓰시면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제 늦둥이가 살 때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